안녕하세요. 저는 성기환이라고 하고요. 개원예술대학교 융합예술과에서 사운드 전공으로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또 밴드 트레봉봉의 기타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뮤지션이자 사운드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음악이나 사운드에 관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적은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좋아하던 그런 분야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쏟다 보니까 저절로 그 분야 안에서 활동하게 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뭐 음악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첫째로는 탈출구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중학교 때 버스간에서 들은 어떤 음악이 너무너무 자유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말도 잘 못 알아듣겠는 팝송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의미를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가요보다 뭔가 이렇게 신비스럽게 다가오고, 팝송의 가사가 의미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소리의 한 부분으로 되게 자유롭고 뭔가 이렇게 풍요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히 들은 그 버스간의 음악이 뭔지 막 찾아보느라고 막 팝송을 듣기 막 시작했던 것 같아요. 또 뭐 그때 우리가 주로 듣던 게 이제 막 헤비메탈, 막 락 이런 거였는데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리듬도 굉장히 세고 막 이러니까 그 음악을 혼자 들으면서 막 소리도 질러보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나만의 분출 같은, 혼자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는 그런 그 음악을 통해서 뭔가 해방감을 느낀 게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둘째로는 이제 음악을 듣다 보니까 그 안에 굉장히 오묘한 세계가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좀씩 찾아 듣게 되고, 장르들도 좀씩 확대되고, 그리고 듣고 이러다 보니까 점차 깊어지면서 그 음악의 바다에 빠졌다고 할까? 그래서 그런 말 가끔 해요.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 일이면 나중에 알게 모르게 저절로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해주는데, 저도 음악에 관해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점차 빠져들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헤어날 수 없는 하나의 그, 마치 고속도로 가면 다음 톨게이트까지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오게 된 것 같아요. 1990년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뭐 20 몇 년 전 중반쯤에 인디씬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저도 그때 이제 초창기 멤버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아무래도 문과를 나와서 인디씬이나 음악씬에 관해 또 뮤지션에 관해 글을 쓰기 시작했었고요. 이제 글을 쓰다가 점차 창작의 과정도 병행하게 됐고, 그래서 병행하면서 강아지 문화예술이라는 인디 레이블을 후배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운영을 했는데요.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음악 활동을 하게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인디 레이블을 함께 하던 중에 여러 뮤지션들을 만나서 3호선 버터플라이라는 밴드를 시작했고요. 그 밴드가 이제 저의 말하자면 인생 밴드 비슷하게 늘 저와 함께 해왔고요. 물론 한 2016년 정도부터는 그 밴드에서 나와서 다른 밴드를 지금 하고 있지만, 그 3호선 버터플라이라는 밴드를 이제 하게 된 게 결정적으로 저한테는 이제 뮤지션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됐고요. 인디 밴드의 뮤지션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자기 음반을 자기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요새 홈 레코딩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도 물론 이제 그런, 말하자면 저의 공간인데요. 그렇게 홈 레코딩 시스템을 조금씩 갖추게 되고 하면서 이제 그 스스로 음악도 만들고 녹음도 하고 또 프로듀스도 하는 그런 독립 뮤지션으로 지금까지 계속 활동해 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중에 이제 3호선 버터플라이의 1집 셀프 타이틀드 옵세션이라는 앨범이 나왔어요. 돌아보면 진짜 이 앨범을 어떻게 만들었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음악에 대해서 잘 몰랐고, 이른바 맨 땅에 헤딩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친구들과 모여가지고, 후배들과 모여서 그 밴드를 꾸려서 첫 앨범을 내게 된 거죠. 지금 들어보면 너무 날것이고 막 사운드도 너무 나대고 막 이래가지고 참 민망할 정도인데, 저한테는 엄청난 계기가 된 앨범인 것 같아요. 그때 음악에 대한, 또는 음악 프로덕션에 대한 감이 이렇게 쑥쑥 키워지는 것 같은데, 그 첫 앨범이 아무리 뭐 날 것 같은 사운드로 지금 들어서 좀 민망하더라도 그런 판단을 하기 시작한 어떤 계기가 된 음반이었다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동시에 이제 그 음악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뭐 이렇게 녹음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마스터링 스튜디오에 가서 마스터링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구나 하는 그 과정에 대한 인식, 이런 것도 그 하게 되고, 그 전 제작 과정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그 앨범을 통해서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다 책임지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음악이 더 큰 의미에서 사운드의 일부분이잖아요. 소리의 한 부분이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음악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구태여 음악적인 소리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소리들 중에서도 내가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뭐 좋은 소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소리들에 점차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음악에 대한 관심이 넓어졌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이제 3호선 버터플라이 하기 전에 99라는 밴드를 또 했었는데요. 음반을 하나 발매했어요. 스케치북이라는 음반을 발매했는데 지하철의 사운드를 녹음해서 그 앨범에다 수록했어요. 그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성벽이라는 노래에서는 제가 사는 곳 주변에 있는 사운드를 녹음기를 들고 다니면서 녹음해가지고 그 트랙에다가 실었어요. 이제 그게 저한테는 첫 번째 계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더니 음악적인 사운드하고 그런 일상적인 소리하고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일상적인 사운드가 갖고 있는 음악성,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뭐 일상적인 사운드는 음악적인 사운드에 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아카이빙, 즉 뭐 보존하지도 않고 지나쳐 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쉽다. 마치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순간을 남기듯이 녹음을 통해서 소리들을 남기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구서울역사가 지금 문화관광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것을 개관하는 이런 사운드 프로젝트를 해보자 라고 해서 서울역을 대표하는 한 40몇 개의 소리를 아주 전문적으로 제대로 녹음해서 서울역에 아카이빙 하라고 기증해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대중의 관심은 여전히 크진 않은 편인데 저는 계속해서 그 프로젝트를 지금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보존 자체가 굉장히 큰 가치를 지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역에서 그 소리 모을 때, 그때 이제 참고 자료로 서울역에 관련된 그 사진 자료가 있냐 했더니 너무 많다. 그러면 동영상 자료 있냐? 몇 개 있다. 그럼 사운드 자료는 있냐 했더니 하나도 없대요. 놀랬어요, 너무.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진이나 이런 거는 자료로 남기면서 소리는 녹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로 하나도 안 남았구나. 사실은 그냥 소실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옛날 서울역에서 뭐 역무원이 뭐 기차가 왔으니까 빨리 뭐 타라고 한다든지, 역무원과 그 다음에 승객 간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분명히 달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상적인 소리들이 이렇게 기록이 안 되는 것은 한 시대의 어떤 중요한 측면을 그냥 외면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열심히 서울역의 역무원하고 뭐 티켓을 사려는 사람하고의 대화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신호들,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 뭐 한강 철교의 소리 등등 남길 수 있는 소리들은 가능한 한 다 남겨서 일단 아카이빙을 해가지고 서울역에도 드리고 저도 갖고 있게 됐는데요. 그런 것들은 시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한 100년 후쯤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사라진 다음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시각적인 게 존재하는 것 이상으로 생생한 그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떤 시대의 기록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일단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쓰임새도 쓰임새지만 꼭 쓰이지 않아도 이게 우리 기억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흔적만으로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그걸 문화적으로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록자라는 거가 굉장히 큰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한다고 봐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도서관에 사서분이 계신데 그 수많은 책들을 쓰임새가 있어서 거기다 모아놓고 어떤 건 버리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들이 하나의 우리 정신의 활동의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모아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록자라는 거가 굉장히 문화적인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알란 로막스라는 미국의 민속음악이나 아니면 흑인들의 블루스나 이런 것들을 녹음하고 다닌 사람이거든요. 1930년대 이럴 때
그래서 알렌 로막스가 녹음해 놓은 그 옛날 블루스 뮤지션의 음원들이 굉장히 많죠. 그때는 그걸 왜 녹음하고 다니나 사람들이 그랬겠지만 지금은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음원들이죠. 앨런 로막스에 관해서 어떤 사람이 평하기를 앨런 로막스는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했다. 이렇게 평을 하더라고요. 뭐 그걸 녹음하고 다니는 거는 사실은 체력만 있으면 될 수도 있잖아요. 녹음기만 있으면. 물론 그 기술도 있어야 되지만 하여튼 그런 평가가 굉장히 저한테는 가슴에 남아요.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그런 게 우리가 기록자로서 활동을 할 때 가져야 될 태도라고 생각해요. 순간순간 즐기는 편이에요. 녹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조용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침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답답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시간이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귀뚜라미 소리라든지 혹은 뭐 새소리 같은 거를 딱 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뭐 새소리를 녹음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장비를 꺼내서 그걸 녹음을 하는데 이제 성공하게 됐어요. 마침 그때 새가 또 계속 울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녹음하는데 너무 맑은 새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저는 조용히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침묵하는 한 몇 분 동안의 그 시간, 이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내가 녹음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시간이 저한테는 소중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었고요. 내가 소리를 내는 거라기보다는 들어준다는 거, 그래서 그동안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준다는 거, 이것이 주는 어떤 행복감, 이런 것들이 사운드 아트 하는 즐거움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변에 이런 걸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있었겠지만 뭐 지금처럼 이렇게 온라인에서 연결된다든지 이런 것도 드물고 완전히 혼자 하고 있다는 생각 같은 걸 했었고, 이걸 누가 들어줄까? 나만 좋아하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었어요. 그렇지만 나는 이 소리들이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내 음악 속에 존재하게 해야겠다라는 이상한 자기 확신 같은 걸 가지고 했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사운드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고요. 예전보다는 수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고 약간의 씬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씬이 생각보다 음악 안에 있다기보다는 동시대 아트, 컨템퍼러리 아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좀 많이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 중에 그런 게 관심이 있다면 실용음악과라든지 아니면 뭐 기악과라든지 이런 음악 관련 학과보다는 좀 융합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미대에 속한 학과, 혹은 동시대 그 컨템퍼러리 아트를 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학과, 이런 것을 고르는 게 오히려 나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분야로 치면 여러 그 예술 분야가 있는데 다원이라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제일 가까운 분야는 다원 분야인 것 같고요. 젊은 친구들 중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음악 바깥의 분야에서 소리랑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가 있나, 혹은 작업들이 있나, 아니면 지금 나와 있는 작품들이 있나 보시는 것이 자신의 취향을 타겟팅하고 더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개원예술대학교 융합예술과에서 그 사운드 전공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어요. 음악 분야보다도 이렇게 미대 안에 그런 학과들이 오히려 사운드 아트 하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남준도 다양한 사운드들을 활용했잖아요. 샤를롯 무어만이 TV 첼로를 한다고 하면 첼로라는 것 자체가 일단 악기고, 그럴 경우에 그러면은 이 백남준의 소리는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것들을 음대에서는 배우기 힘들어요. 오히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죠. 특히 20세기 한 중반 이후에 소리를 대하는 새로운 관점들이 나타났는데, 그런 새로운 관점들은 꼭 음악, 미술 이렇게 딱 어떤 장르에 한정되지 않고 그 장르를 벗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탈장르적인 그런 소리를 다루는 예술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제 생각에 한국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학과의 그 커리큘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런 게 어렵기도 하지만 재미도 있어요. 제가 거의 교과서를 새로 만드는 기분으로 이렇게 강의 내용을 구성하면서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그런 어떤 탈장르적인 융합적인 특성 때문에 굉장히 21세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뜻 인상적으로만으로 봐도 미술관에 뭐 보러 갔는데 소리가 많이 들리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국립현대미술관에 갔다. 미술관이니까 뭘 보러 가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쓱 갔는데 봤더니 뭐가 자꾸 들려.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동시대 예술의 여러 장르 안에서 그런 방식으로 소리를 쓰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고, 또 소리가 가진 어떤 잠재력 이런 것들을 점차 발견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운드 아트라는 장르가 얼마나 발전할 거냐, 아니면 이 장르 자체가 굉장히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할 수가 없는데, 점차 소리의 그런 어떤 힘 또는 소리가 가지는 잠재력을 자신의 창작 안에 통합시키려는 시도는 늘어날 거다 하는 거는 확신에 가깝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이런 분야에 대한 어떤 기술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을 다룬다든지 역사를 알고서 안목을 갖춘다든지 이런 거는 좋은 아티스트가 되기 위한 괜찮은 준비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황유원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젊은 시인의 해설을 써달라고 해서 그 해설을 쓰게 됐는데, 그 첫 문장이 나는 국경에서 일한다 였어요. 언뜻 그렇게 썼는데 그 문장 안에 저의 활동이 많은 부분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경이면은 변방이잖아요. 예를 들면 남한하고 북한하고 갈라져 있는데 서울에 있거나 남한의 중심부에 있으면은 그 경계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잖아요. 그 전방에서 GP 같은 데서 경계 근무를 하다 보면 저쪽 마을에서 하는 운동회도 보인대요. 어떤 경우엔. 그러니까 국경에서는 우리가 설정해 놓고 있는 그 한계 저쪽이 소통 가능한 거죠. 우리가 설정해 놓은 한계에서 그 한계 저쪽을 이렇게 넘보면서 그것들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이쪽에다가 전하는 사람, 국경의 이쪽에 전하는 사람, 그런 면에서 국경에서 일하는 사람 이라는 제가 스스로 이렇게 규정한 저의 정체성이 저한테 좀 어울리는 것 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억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귀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해요. 비싼 스튜디오 가서 녹음하면 음질이 좋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조그만한 방에서 녹음하면 음질이 나쁘고, 그런 건 없거든요. 어떤 음악은 비싼 스튜디오에 가서 하면 안 어울려요. 또 어떤 음악은 이런 작은 데서 했을 때 미흡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공간적 제약 이런 거는 점차 기술의 발전 때문에 지워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어떤 선입관들, 여기서 하면 더 좋겠지, 여기서 하면 더 음질이 안 좋겠지, 이런 선입관들로 판단을 하면 결국은 제대로 된 판단이 안 되고요. 그때 자기 귀를 신뢰하는 그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음질의 스튜디오에서 녹음했는데 지금 이게 딱이야, 더 이상 고치지 마 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자기 귀를 신뢰해야 돼요. 그런 귀에 대한 신뢰, 자기 귀를 신뢰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고, 그거는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자기 그 관점을 갖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귀를 신뢰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그 방향으로 밀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다른 어떤 외부적인 판단 이런 거에 맡기다 보면 자기 개성이라는 건 없어져요. 자기 개성을 살리려면 자기 귀를 신뢰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 선입관이나 외부적인 상황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 내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반드시 닦아 나가야 되죠. 가장 그 젊은 뮤지션들한테 혹은 그 사운드 전문가들한테, 전공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